네, 안녕하세요.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제가 양산까지 왔어요. 오랜만에 양산까지 왔는데 오는데 한 3시간 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정도 걸리는데 양산까지 왔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994년식 갤러퍼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양산에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예.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양산에 거주 중이고 올드카 클래식카를 좋아하고요. 조그마한 곱창집도 운영하고 있는 최하동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리스터된 차량들은 요즘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쵸? 협찬 들어온 차량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선 순정 상태의 이런 기완도 갤러퍼를 협찬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오히려 순정 상태에 관리된 갤러퍼를 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리스터된 차량들보다도.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외관이랑 실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기 전에 갤러퍼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1987년에 해제가 됩니다. 이게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뭐냐면 프라이드 리뷰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제조사별로 만들 수 있는 차종들을 정해놨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87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현대모비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전공에서 정몽구 현대전공 사장이 1989년 7월 이제 고유 모델 사륜구동의 고유 모델 개발을 추진을 하죠. 프로젝트명은 M카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현대자동차의 엔진과 이제 국산 부품을 가지고서 시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또 많은 혹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유 모델 개발을 포기를 하고요. 차라리 검증된 모델의 라이센스 모델 생산으로 완성차 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신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실력을 쌓자는 의미에서 완성차 모델의 조립 생산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많은 모델을 검토하였는데요. 당시 현대자동차랑 많은 또 인연이 있었던 미쓰비시 1세대의 파제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죠. 참고로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현대자동차와 많은 상호 교류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됐었고요. 또 미쓰비시에서는 2세대 파제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형인 1세대 파제로 모델을 현대전공에 넘겨주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망의 갤러퍼 1호차가 1991년 9월달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매와 동시에 코란도와 럭스타를 압도하면서 사륜구동 시장의 52%를 장악하게 되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록스타와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나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정숙성이나 승차감 면에서 이 갤러퍼가 압도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륜구동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외관, 실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주님 모시고요. 지금 외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바닷가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촬영하러 바닷가 왔는데 양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여기 기장군인가요? 여기? 예. 여기 어디 무슨 해수욕장이죠? 임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예. 또 촬영차 또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사장님은 자주 보시기 때문에 아무 감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바닷가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중기형과 전기형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자잘한 또 변화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변화 위주로 한번 차주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제일 큰 게 이제 원형 헤드램프. 예. 원형 헤드램프에서 이제 중기형으로 갈 때는 사각 헤드램프로. 네모네지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예, 깜빡이가 깜빡이. 지금 요 때는 호박색인데 이제 투명으로 바뀌죠. 맞아요. 예. 저도 이거 많이 봤는데 약간 심심한 느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취향 차이긴 한데 중기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일부러 또 이걸 바꾸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안개등도 변화가 있는데 예. 이제 요거는 지금 순정이거든요. 예. 근데 중기형은 여기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렇게 그물망 모양이 돼가지고 갤러퍼 각인이 돼 있는. 예. 그리고 중기형은 이제 고안개등이 들어가고. 저도 그거 많이 봤는데 그 중기형으로 예.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그릴도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릴 모양도 살짝 다르고요. 예.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아마 자료 화면을 찾아보시면 될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이 A 범퍼도 이제 순정이고요. 예. 요 탱그로 범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순정이고 요 A 범퍼의 양쪽에 사각형으로 헤드램프 깜빡이까지 맞아요. 커버되는 모델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기형, 중기형 공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 범퍼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지금 철제 범퍼인가요? 예, 철제 범퍼. 이 당시에는 철제를 많이 나갔습니다. 강철 범퍼죠. 강철 범퍼죠. 네. 그래서 전면부 보시면 중기형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또 올드카 매니아 분들도 마찬가지고 초기형을 네.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또 약간 클래식한 멋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게요. 요 캥거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 공사실 문제는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뒤면은 요 휠이 예. 저는 이거 휠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요즘 뭐 머드락 휠 사제를 많이 장착하시는 무쏘나 뭐 테라칸에 많이 장착하시는 네. 머드락 힐이랑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순정 힐인가요? 예, 요게 일명 이제 해바라기 휠이라고 하죠. 예. 예, 순정 휠인데 근데 현대전공 지금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원가 절감에 뭐가 있냐면 예. 재고 소진을 하고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기형으로 바뀌고도 이 휠이 일부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사각형 각인된 동동동 돌아가는 그 휠로 바뀌고요. 중기형 휠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 이 휠이 중기형까지 들어갔었어요. 예, 중기형 중에 초반에 아마 몇 대 몇천 대 정도 또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약간 특이하네요. 예. 여기 범퍼 뒤쪽에 범퍼 보게 되면 예. 그때 록스타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예.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등화 간제등인데 예. 이제 유사시 전쟁 시나 이럴 때는 네. 사륜구동 차량들은 이제 국가에서 회수해서 이제 전쟁 때 쓰는 건데 예. 이게 아마 95년 정도에 폐기가 돼서 맞아요. 육고란도 중에서도 초기형 차들이나 무소 초기형 차들도 이게 다 달려 있고요. 요거를 조절하는 버튼은 실내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예. 이 차량들을 일제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등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등화 관제등이 있고요. 그때 록스타 때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렸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곳곳에 이렇게 데칼이 있어요. 네네. 현대 모터 서비스. 그리고 위쪽에도 데칼이 있고요. 뭐 뒤쪽 옆면에 다 데칼이 있는데 순정 상태를 고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 데칼이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웠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갤로퍼를 좋아하게 된 게 어릴 때 그 갤로퍼 대장정이라는 광고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러니까 해외 여행가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찬삼 교수님이라고 예. 그 팀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까지 가는 그 과정을 1년 동안 이제 나눠서 최종편까지 한 5, 4, 5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TV에 반응됐었죠. 예. 그 광고에 보면은 이제 갤로퍼 숏바디 한 대, 롱바디 한 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저 전면 유리창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이제 영어 현대모터 서비스라고 컴퍼니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지금 현다에 있는 이 부분은 한글로 현대자동차 서비스하고 한글로 이렇게 적은 스티커가 있었고 지금 HD 마크 이 구형은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광고 속의 차를 좀 이렇게 현실로 옮겨오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차랑 똑같이 완전히 데칼로 떡칠을 하려니까 집에 계시는 이제 주상께서 랠리카처럼 되니까 그 허락을 안 하실 것 같고 나름 그냥 기념비적으로 갤로퍼 대장정을 그러니까 74,000km인가 아마 주행하면서 이제 소모품 이외에는 고장이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내구성 광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 컨셉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놓은 거죠. 나름의 의미가 있네요. 저는 이게 사장님께서 그냥 멋으로 해놓으신 줄 알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누구나 그런 오마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데칼을 고증에 맞춰서 위치라든지 그 글자 같은 거를 거의 똑같진 않지만 또 고증에 최대한 맞춰서 그 장착을 해놓으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갤로퍼 하면 가장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유의 계기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계기판. 일단 키워놓으면 이렇게 예열등이 이쪽에 들어왔다가 녹색이 되면 신호 켜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브레이크, 배터리, 엔진오일 양 이런 거고 뭐 너무 기능이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밤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쵸? 원래 밤 되면 이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밤 되면 그냥 그 백열등 노란색,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예뻐요. 밤죠? 네, 그리고 여기 계기판 보면 뭐 갤로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일명 이제 트리플 메터라고 하는데 트리플 메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차 모양이 있죠. 네. 실외 온도고요. 예. 요거는 실내 온도입니다. 아, 이런 거는 예. 좋네요. 예. 진짜로. 요즘도 이 뭐 당시에, 없는 차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아마 그랜저, 갓그랜저도 제가 소유 중인데 예. 그런 차도 온도 기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각도, 접근각, 그러니까 하고 좌우 각도. 오프로드 시에. 예, 오프로드 시에. 예. 그래서 각도가 얼만큼 되느냐고. 요거는 이제 고도계인데 요거는 손으로 조정해서 네. 이렇게 위치를 이제 고도 얼마에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얘랑 연동이 뭐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요 기능은 잘 안 써서. 네. 지금 센터 콘솔 쪽에 보면은 공조기라든지 오디오까지 다 100% 순정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네. 요런 거는 뭐 수동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쓰기 더 편하죠 요즘 뭐 방식보다. 저도 뭐 전자식 있는 뭐 차를 가지고도 있지만 전자식 해도 어차피 그냥 온도 제일 낮추고 일단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왜냐면 온도로 해놓으면 외기가 이렇게 계속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 매연 있는 차가 오고 이러면 닫아야 되고 해서 그냥 수동이 편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편해요. 수동이 진짜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리고 오디오 보게 되면 이게 신기하게도 1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당시에 뭐 경쟁 모델이었던 코란도나 록스타에 비해서는 많은 진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도 다 타봤지만은 거의 비교 불가해요. 거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쪽에 편하게 또 전자시계까지 달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록스타 그때 탔을 때가 조금 좀 불편했던 게 이게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을 거의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갤로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성능이라든지 히터 성능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요게 이제 갤로퍼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3열 시트가 있는 최초의 차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뭐 뒤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 3열까지도 에어컨 성품구가 다 있는 차량이고 이래서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닫히나요? 이것도 이제 그냥 기계식으로 방향 조정인데 바람을 막고 싶으면 요즘처럼 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으면 안 나옵니다. 완전 원초적이네요, 진짜. 그냥 아예 진짜 막아버리는. 끝까지 돌리면 이렇게 막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닫아버리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기어봉 보시면 수동 기어 달려 있는데 여기 사료 넣는 방식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륜 하이고요. 이제 후륜으로만 주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사륜 하이. 요 스위치 하나로 작동이 다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사륜 하이는 이제 뭐 눈길이나 이런 데서 뭐 모래나 이런 데 쓰는 거고 사륜 로우는 이제 최대 견인력이 필요할 때나 지느길이나 이제 돌을 넘어야 할 때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록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환도 해주지만 바퀴 쪽에서 이 휠 쪽에서 이게 또 변환을 해줬어야 됐는데 요 차는 이제 갤로퍼 이제 그 당시에 최고 싼 모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 허브가 적용된 차량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오토허브라서 실내에서만 하면은 그 허브를 손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진공으로 당겨줘서 되게끔 돼 있고. 그럼 굉장히 편하게 돼 있네요. 지금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동 허브를 일부러 교체하는 분들 계신 게 튼튼하거든요. 튼튼한데 그냥 이 당시로서는 신기술이죠. 이 자동 허브란 실내에서 이거를 이륜 사료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그 설명도 이쪽에 이렇게 아직 순정 출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쪽에 스티커로 순정으로 붙어 있네요. 지금 뒷자리에 탔는데요. 지금 레그룸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앞좌석을 지금 최대로 뒤로 온 거죠. 지금 최대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레그룸이 한 요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뒷자리 꽤 넓죠. 말씀드리고 되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뒷자리에 이 공조 장치가 눈에 띄거든요. 요거는 요즘도 진짜 고급차에만 있던지 거의 대부분이 없는 차들이 많은데 요게 공조 장치가 있는 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뒷좌석에 천장에 보면 송풍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장 쪽에 송풍구가 있고요. 마치 요즘 최신차인 팰리세이드에서나 달렸을 것 같은 진짜 신기해요. 이 당시에 이쪽에 송풍구가 있다는 게. 또 바람 위치도 이렇게 조정. 그게 정말 신기해요, 진짜. 그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송풍량을 이렇게 뒷좌석 승객이 조정하면 되고요. 여기 굉장히 특이했고, 요게 더 특이한 거는 3열까지 있어요. 3열까지 여기 에어컨 송풍구가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 3열은 이제 여기랑 또 다른 게 요거는 2열 전용이고요. 2열 전용이에요? 3열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이제 트렁크로 쓰거나 켜놓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전석 쪽에 스위치가 3열 송풍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 진짜 1, 2, 3열을 각자 별도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와, 돼 있죠. 이거는 뭐 솔직히 일본 애들 칭찬을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세심하게 당시에 우리나라 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신세계네요 진짜. 네. 네, 이런 기술들은 진짜. 뭐 나름 고급차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뒷좌석에 전용 잿더리가 이렇게 딱 있죠. 잿더리 이때 당시에는 거의 잿더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잿더리가 있고 여기 의외로 닭다리가 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전동식. 그렇죠. 창문 다운업 버튼이 전동식으로 달려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같은 부분도 요게 다 직물로 해서 그리고 요런 부분도 여기 순정인가요? 네, 순정입니다. 요게 진짜 좀 저는 아까 특이했거든요. 예. 이게 세무 약간 어떤 세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요게 각 그랜저도 트림이 요 재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진짜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문 쪽에 보면 플라스틱 부분을 뭐 거의 없어요. 네. 다 이렇게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세무 부분을 감싸져 있어서 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뒷자리를 접게 되면 네. 공간 활용성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폴딩 되는 거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뭐 캠핑 하시는 분들도 네네. 요 캠핑용으로 많이 또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요것도 정확하게 순정으로 안내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네. 설명이 다 돼 있구나. 네. 되게 스티커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네네. 엄청 꼼꼼하게 붙여놨어요. 예, 여기 엄청 꼼꼼하게 절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네. 요쪽 부분만 이렇게 당겨서 승하차 시에 조금 더 편하도록 조금 더 넓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딱 제끼면 얘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원터치로. 예. 앞에까지 가서 이제 3열을 폈을 경우에 이렇게 승하차라고 승하차 시에. 얘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열 승객이 내릴 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제 고스를 당기면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폴딩까지 접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세워서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 트렁크 그냥 좀 짐이 있더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일본 차들이 이때 당시에 일본 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데 저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오픈되는 방식이 또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더 멋있더라고요. 네, 또 멋이죠. 랭글러도 대표적인 집 랭글러도 아직까지 이런 방식 쓰고 있죠.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양쪽에 시트는 요즘 방식은 이제 밑에서 나오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이때 당시 차들이 그렇지만 시트를 펴면 요 정도까지 공간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요 정도의 이제 적재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차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죠. 공간은 더 있어요. 그래서 차주님 같은 경우에 짐이 이 정도 실려 있는 상태인데도 2열 공간이 꽤 넓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했던 게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부터 이게 순정 차량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거기에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리스토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별히 순정 상태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드카나 클래식카 문화 자체가 과거에는 관리 잘 된 차를 계속 보수해서 이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리스토어 열풍이 폭풍처럼 맞아요. 특히 갤로퍼가 폭풍처럼 왔다가 또 가고 이랬는데 갤로퍼가 어떻게 보면 물꼬를 딱 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리스토어도 좋지만 리스토어는 정말 이 죽어가는 차를 대공사를 해서 새로 살린다는 개념이지만 이 현역으로 살아있는 올드카는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 차는 25년, 27년 동안 정말 관리 잘 돼서 이렇게 엔진 소리도 좋고 외관도 좋고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뭐 리스토어라는 건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관리된 뭐 저뿐만 아니라 전차주 아저씨 그 나이 드신 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순정을 좀 지향하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딱 길거리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신형을 컨버션으로 복원해서 도색을 좀 밝은 색으로 한 차랑 제 차처럼 이렇게 이 차가 이제 물론 제 도색이 한번 들어간 차지만 순정도 이 출고시 이 색깔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봐도 저거는 그냥 리스토어 한 건 아닌 것 같고 관리가 된 차구나.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갤로퍼 리스토어 열풍이 한번 불면서 중고차 가격도 한때 정말 많이 올랐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렇죠. 또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는 추세이긴 한데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또 유명한 뭐 업체에서 그 우리 갤로퍼를 완전히 이렇게 재생산하는 정도의 그런 뭐 M사라고 할까요? 그 회사에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덧붙여지면서 매스컴도 타면서 연예인들 많이 또 타셨잖아요. 그렇죠. 뭐 배칠수 씨라든지
그리고 그분 차량이 방송에 한번 나오면서 예, 그렇죠. 한번 진짜 불을 지폈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드라마에서도 몇 번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예. 그 5등급 매연 5등급 차량들 운행 제한은 일단은 수도권이라서 저랑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건 그 연식에 해당하지 않는 차들도 매연이 나오는 차가 엄청 많고요. 그렇죠.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 뭐 인젝션 CRDI나 이런 전자식을 쓰는 차들도 매연이 뭐 고압 펌프나 인젝터가 안 좋으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불안자하고 뭐 연료 라인은 손을 봤지만 부하수 조건에서도 이제 매연이 안 나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PF를 달았냐 안 달았냐로 뭐 나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차라리 이제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차량의 이제 매연 양을 측정해가지고 연식이 조금 더 좋은 차라도 안 되는 차는 안 되는 거고 오래된 차라도 관리가 잘 된 차는 뭐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말씀이네요. 차량마다 그 배출되는 가스 다 틀릴 텐데 그렇죠. 그거를 싸잡아서 그래서 저도 이거 대책 이 정책을 봤는데 뭐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좀 약간은 조금 미흡한 정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나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도권 인천 지역, 서울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 위주로 이게 초미세먼지가 경보령이 발령되면 5등급부터는 이제 출입할 수가 없죠 차량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게 제가 5등급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량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인가요? 2008년인지 2006년인지 모르겠는데 구형 소렌토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연식으로 보면 어떻게 얼마 안 된 차량인데 그 차량들을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차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몇 년을 타다가 팔더라도 이게 정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 정말 10년, 20년씩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를 조기 폐차를 이걸 유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합리적인 그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하지만 이게 점차 지방권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거의 팩트거든요. 지방권까지 확대가 되는 건.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께서 그럼 대책이 어떻게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유지하시려면 뭐 싸제로 DPF를 장착을 하시거나 요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DPF 장착 비용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노후 경유차를 유지를 하시려면 DPF 장착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요즘 뭐 가스차가 규제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가스를 이제 개조를 하시는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뭐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겠죠. 우리나라 정책이 워낙 뭐 그때 달라지니까. 그렇죠. LPG 개조는 저는 일단 100% 안 할 거고요. 이 엔진 본연의 가치를 물어드리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운행 제한도 이제 미세먼지 그 특정한 날에 많이 나오는 날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뭐 이 차량들을 위한 문제라든지 뭐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야죠. 몇 년의 시간은 있겠죠 최소한. 그리고 뭐 저는 만약에 이제 미세먼지 많이 나는 운행 제한이 된다면 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일단 이 차는 뭐 계속 보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단 두고 본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단은 수도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DPF 장착을 권해드리고 근데 DPF도 좀 말이 많은 게 저도 이렇게 문원님 장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순정으로 단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고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도 뭐 폐차하시기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DPF 장착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차주님께서 저도 이 대안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차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데 그 차량마다의 배출가스를 이렇게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싸잡아서 몇 년씩부터는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까 근데 약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저희 차 뒤에 테라칸도 보이고 저희 앞에 아까 뉴 스포티지도 있었지만 이
차보다 10년 이상 더 젊은 차인데도 범퍼가 시커매요. 그러니까 저 차들은 멀쩡한 거고 이 차는 잘못된 건가. 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6개월에 한 번 차라리 검사 시간을 줄이더라도 매번 좀 매연에 관해서는 좀 규제가 강력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관리 잘 된 차들은 계속 탈 수 있고 네. 정말 안 된 차들은 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디젤 로우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드카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현실적인 절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나라에서 이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좀 올드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알아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계통 자체를 아예 뭐 전기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업체들도 있대요. 엔진을 다 드러내고 이 구동계통 자체를 해외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엔진 지금 재원을 보니까 포디오르가 엔진, 그리고 그 미쓰비시 아스트론 엔진의 그 라이센스를 그냥 이렇게 생산한 엔진인데 이 엔진의 마력수가 73마력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운행하시면서 이 큰 등치를 73마력으로 이끌어가는데 좀 뭐 불편하시거나 출력이 부족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시는지? 일단은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뭐 클래식카 카페나 이런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봤지만 데일리를 매일 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출력을 생각하면 1,100만 원 주면 그냥 아반떼 스포츠 준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감성으로 타는 거니까요. 95% 이상 올드카 타시는 분 중에 뭐 10%는 호기심, 궁금증, 뭐 멋진 폼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80-90%는 이제 감성으로 타신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감성이거든요. 제가 이 차 94년식이지만 94년으로 돌아가서 타고 있어요. 94년으로. 94년에는 이 출력이 정당한 거니까요. 네. 근데 요 엔진이 아까 차주님께서도 요거는 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고속주행을 뭐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 갤러프 운행하시면서 관리 어떻게 해야지 요게 뭐 고속주행에 맞춰진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팁 좀 한번 일단은 이제 이 차가 2톤에 가까운 무게에 73마력이니까 이제 RPM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 출력 좋은 차들은 100km에 거의 1500rpm 부근에서 놀고 있지만 이 차는 100km를 주행한 5단 수동인데 3100rpm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RPM에서 토크가 좀 많이 저 RPM 위주의 세팅이 이제 그쵸, 토크 밴드가 있는 차고 그 RPM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아무리 열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고속 주행할 때 어차피 바람이 많이 맞으니까 열 문제가 크게 없지만 이 차를 73마력이라는 차를 감안하고 운전하면 되는데 이 차가 무슨 뭐 180마력인 차처럼 출발할 때부터 이제 RPM 많이 쓰고 급가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이제 열 문제도 날 것이고 열 문제를 통해서 헤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뭐 클러치 계열도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차는 무거운데 출력은 약하니까 클러치가 힘들어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타면은 큰 문제 없어요. 저는 갤러프를 개인적으로 뭐 많이 탔었어요. 오프로드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이 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출력이 약한 차인데 아마 부하를 많이 걸어서 운전해서 문제들이 뭐 냉각수 관리라든지 개인적으로 저는 갤러퍼 가지고 열 문제 난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특히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저 RPM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가혹 조건인데도 차는 어떤 차든 뭐 제가 볼 때 무조건 관리지 않나. 근데 록스타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속주행에 맞추는 차가 아닌데 좀 너무 밟으시면은 록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 차인데도 많이 또 밟으시니까 그 마그마 엔진이 좀 이렇게 헤드가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갤러퍼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저속에 맞춰진 차량이에요. 오히려 그 마력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저 RPM에 좀 출력이 나오게 맞춰진 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원덕기로 오른다거나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요거 앞에 제가 이제 코란도 바레트 엔진 달린 농바디 이제 구인승도 얼마 전에 매각을 했지만 그 차에 비하면 출발할 때 정말 편한 차예요.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면은
땀납니다. 정말 오르막 심한 데서는 사륜 로우를 넣어서 출발해야 될 경우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근데 출력은 73마력 똑같거든요. 근데 토크가 이제 고차는 RPM이 높여서 나오는 거고, 요건 출발할 때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좀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서, 예, 왜냐면 고속에서는 또 엔진 헤저스가 또 증가하면서 또 이게 약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형이 됐던 미쓰비시 파제로 모델도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는 주력 모델이 가솔린 엔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70km가 경제 속도거든요. 70km 해야 한 1800rpm 정도 세팅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16, 7km 나옵니다. 아, 연비가요? 네. 근데 100km 넘어가면 10km밖에 안 나와요. 아, 연비 굉장히 요즘 거의 나오는 디젤차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이 RPM 세팅이 그렇다 보니까 딱 그 적당 RPM에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가 의외로 굉장히 좋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지금 예열 한참하고 1km 출퇴근하고 예열 한참하고 그 다음에 주에 한두 번 뭐 150km 정도 국도고속도로 타고 이러는데 그냥 타도 뭐 12km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찍어보고 개인적으로 연비 테스트를 뭐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처음 가져와서 이제 엔진 상태도 보고 할 겸 그렇게 만땅 넣고 가득 넣고 쭉 가서 고속도 유지해서 또 가득 넣고 하니까는 한 두세 번 정도 테스트 해본 결과 뭐 16km, 16점 몇 킬로 정확하기는 않겠지만 아무튼 15km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해뒀죠. 그리고 궁금한 게 이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으로 뛰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네 카센터 같은 데 가면 왠지 수리 굉장히 아무데나 가도 다 해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수리 갤로퍼를 떠나서 일단은 올드카들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갤로퍼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종 올드된 차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저도 자가 정비를 하지만 정비를 하다 보면 변수가 생깁니다. 요거를 뜯으려고 했는데 뭐 전기 배선이라든지 뭐 고무류들 이런 게 이제 오래돼서 고착이 되고 변질이 되다 보니까 뜯다가 다른 게 부서져 버려요. 아, 사그러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괜히 뭐 공이 5만원 7만원 벌려다가 10만원 물러준다는 그런 소리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제가 직접 정비를 해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게 자가 정비하시기엔 어때요, 갤러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조금 배워서 집에서 이렇게 만지기에는 좀, 만약에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좀 배워서 이렇게 유지 보수 할 만할까요? 네, 일단은 모든 게 이제 시작이 힘드니까 좀 배우고 나면 아주 간단한 건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불안자, 그러니까 플랜저마저도 기계식입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가 없기 때문에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편이죠. 저는 외국에 보면은 막 집에서 이렇게 막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고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도 꿈꾸고 있는데 만약 단독주택 살면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갤로퍼 순정 상태의 갤로퍼를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 또 순정 상태의 갤로퍼 많이 보기 힘든 차량인데 오늘 또 차주님께서 기아신 차량 협찬해 주셔서 제가 또 양산까지 와가지고 바다 보셨잖아요. 바다. 네, 그래도 뭐 바다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양산까지 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량일 거예요. 기아신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한번 간단하게 차량 소감이나 앞으로 이제 갤로퍼를 구매하실 예비 갤로퍼 오너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갤로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대를 소유했었고 매력적인 차는 분명합니다. 이 차가 지금 25년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26살인데 이 차들 사람을 치면 이제 8, 90 먹은 할아버지죠. 영감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어느 정도 한다는 감안하고 그걸 즐긴다고 생각해야 진정하게 올드카를 이제 즐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갤로퍼는 뭐 일단은 하체 프레임 부식만 없으면 판에 살짝 부식은 얼마든지 이제 또 수리가 가능하니까요. 프레임 부식 여부 확인하시고 엔진 상태 이제 체크하시고 뭐 엔진 미션 구동계 기본적으로 다 여타 주변 부품들은 아직까지 조금 갤로퍼는 특이하게도 연식 대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서 또 애프터 시장의 어떤 재생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타 차량 호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유지하기 편하고
어차피 이 차는 느린 차라는 각인을 하시고 그냥 2.5톤 트럭 타고 다닌다고 마음을 먹고 타시면은 굉장히 잘 나가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차를 산타페를 생각하고 펠리세이드를 생각하고 타시면은 그냥 달구지죠. 그렇게 입문하시면 되고 참 매력적인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올드카 사시면서 마치 새 차를 구입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구입을 하시는 분들, 절대 고장 안 날 것 같은 차를 막 사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어떤 차를 구입하시더라도 항상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올드카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운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쓸 수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항상 가꿔줘야 되는 차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한 번만